주간 K리그 시간입니다. 시민구단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뉴스로 많이 나왔어요. 임금체불 예고. 충남 아산이 재정 불균형이 발생을 해서 10월부터 임금이 나갈 수 없다. 물론 이후에 구단 인스타그램에 뜨긴 떴죠. 최대한 해결해 보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해결을 해서 어찌됐건 간에 체불이 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근데 당장 10월에 임금이 나갈 수 없다는 거 확실해졌다. 이게 근데 충남 아산만의 일은 아니고 지금 K리그2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인천은 임금체불이 보세요. 2012년에 한 번 있었고, 요것도 이제 뭐 관련돼서 이건 2016년 일일 거예요. 그리고 2014년, 그리고 2016년엔 피파 경고까지 받은 적이 있죠. 인천 같은 경우에 사채까지 쓴 적이 있어서 사채로 선수단 월급을 지급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천수 선수가 당시에 소속돼 있을 때 사채로 월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양도 창단 당시에 40억을 만들어서 창단을 했는데 그게 소진되기까지 2년이 걸리지 않아서 그 이후에 2배 가까이, 그러니까 63억 원까지 증가를 했다 하죠. 그리고 임금체불이 안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시민구단 대체 왜 생기는가, 그리고 시민구단 대체 뭘로 돈 버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구단 대체 왜 생길까요? 자, 시민구단 대체 왜 생길까요? 국민체육진흥법 그리고 스포츠산업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체육 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 활동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지자체가 어느 정도 이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해서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관련 법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법령적인 부분이고요. 이거는 2014년 서호정 기자, 지금 현재 K리그 해설위원이죠. 서호정 기자 칼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구단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창단하게 된 계기는 인천 유나이티드랑 대구 FC가 제일 큰데요. 2002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두 팀이 다 창단이 됐죠. 표면적인 이유는 2002 월드컵 이후에 대다수의 경기장이, 그러니까 사용처를 잃고, 그러니까 공실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근데 이 경기장이라는 게 보통 백수십억을 투자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이 건축물이잖아요. 이 건축물을 그냥 무종사로 두는 것보다는 여기에 프로구단을 넣어서 계속 운영하게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고, 대체적으로 2002 월드컵 이후로 이 정치적으로 축구단을 이렇게 두려고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치적이죠. 치적으로 시민구단이 창단된 게 큽니다. 왜냐면 이게 시민들이 이 팀이 창단이 돼야 되고 이 도시에 축구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보다는 이 도시에 축구단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모이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순서가 좀 뒤바뀐 시민구단들의 창단이 이어졌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도 거론이 되다시피 이때만 해도 2002 월드컵이 12년 지난 시점이지만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월드컵 같은 광풍이 지난 거를 넘어서 이 시기에는 한국 축구에 좀 암흑기가 시작되던 시기였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뭐 한국 축구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보통 이럴 때는 이 구단주들, 우리가 구단주라 얘기하지만 보통 정치인들이 보통 축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는 더 인기 많은 타 종목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더운 밥이 됐다가 찬밥이 됐다가 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시대의 요구에 정치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창단한 게 시민구단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목적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14년 8월 27일 황민국 기자 기사입니다. 그때 당시 성남 일화가 구단 운영을 포기하면서 구단이 좀 해체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성남시에게 인수를 요청했고, 성남시가 인수를 해서 지금의 성남FC가 됐죠. 이때 성남FC에,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성남시 직원, 그러니까 성남FC의 직원은 21명인데 수원 삼성 직원이 17명이다. 근데 이 인사 중에 대다수가 성남시에서 고위 간부들이 좀
대체 보직 정도로 약간 쉬어가거나 혹은 좀 정치적으로 보전받는 자리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기사 이야기입니다. 이게 비단 성남뿐만의 일은 아니었고 경남FC도 비슷한 인사 관련 문제가 있었고 대전 시티즌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고 대다수의 시민구단들이 인사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당장에 떠오를 수 있는 거는 FC 안양 같은 경우에는 심판 출신 이문주 씨를 사장으로 뒀다가 거기서 생긴 문제점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인사에 관련돼서 조금 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주목을 하거나 혹은 내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을 자리를 보장하는 차원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축구팀이라는 본질에서 어느 정도 보상 인사,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시민구단의 존재의의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본래 시민구단은 어떤 식으로 창단이 됐을까요? 시민 주도로 창단되는 팀, 우리가 얘기하는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도 시민구단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유럽팀들이 보통은 시민구단 체제로 시작을 했죠. 프리미어리그는 구단주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그 시작의 모태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들테면 아스날이라는 팀은 이 아스날 자체가 조병창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군수산업 공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진 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듯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두 팀이 합쳐져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된 거고 이런 식으로 본래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시민 주도로 창단되는 팀입니다. 물론 그 팀들은 역사가 100년이 넘지만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민 구단들은 그런 팀들이 아니죠. 그리고 자, 결정적인 거죠. 의사결정권. 이거 같은 경우에 스페인 라리가가 그렇게 되는데 이 의사결정권이 시민이 가지게 됩니다. 뭐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 스페인 리그의 소시오 체제, 이 라리가의 소시오 체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라리가의 소시오 체제는 구단의 회장, 그러니까 구단의 주인이 되고 구단의 행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 회장들을 투표로 뽑게 됩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페레즈 회장 같은 경우에도 소시오에 선출된 회장 출신이고 지금 바르셀로나의 회장도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회장이죠.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결정권을 갖는, 시민들이 무언가 중요한 투표에 있어서 이 팀의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갖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겠죠. 다만 우리랑 비슷한 체제가 터키에는 있습니다. 튀르키예죠. 이스탄불 바샥셰히르 같은 경우에 이스탄불 시에서 운영하던,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시민구단 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구단은 어떻게 창단이 됐을까요? 지자체가 주도로 해서 창단을 합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시민구단들, 여러 시민구단들이 프로화 혹은 프로 창단을 선언하기 전에 그 시의회에 통과를 해야 프로 구단 창단 의향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단이 생긴 이후에야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죠. 이 부분을 그래도 좀 지혜롭게 한 팀은 바로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팀의 창단 선언과 더불어서 그 시민주 공모를 모집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 이 팀에 약간 주주 결정권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이 작업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이죠. 세금 지원으로 팀의 운영비 대다수를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권이 지자체장에게 있죠. 대표적인 사건이죠.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경남FC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 구단 해체를 고려할 수 있다. 거의 10년 된 얘기긴 하지만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구단의 생사 여탈권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사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예로 들 수 있고, 뭐 이 밖에도 아산과 천안이 팀을 합쳐야 된다, 뭐 충남 권역권의 팀이 뭐 여러 팀이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라든가 지자체장들이 본인에게 좀 부담이 되면 팀을 어디서든 어떻게든 좀 떠넘기려는 그런 행위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아니라 이거는 100%라고 봐야 합니다. 보여지는 정치적 성과로 인한 창단으로 보통 시민구단이 창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생겼나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02 월드컵 이후에 인프라, 그러니까 경기장이 되겠죠. 경기장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2002 월드컵이 끝난 당시에 K리그, 그러니까 프로팀이 10개 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팀이 좀 많아져야 가장 가깝게는 선수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선수들이 늘어나면 어찌됐건 팀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더 필요하게 되고,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관련된 행정 직원들도 더 필요하게 되고, 행정 관리들도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연맹과 축구계가 그때를 기점으로 기회를 삼아서 양적 팽창을 희망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꾸준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축구인들은 압박을 넣어서 팀을 늘리는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축구인들이 팀이 생겨야 되고 이 팀이 생기면 어느 정도 뭐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좀 챙기는데 노력을 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2002 월드컵과 이제 여러 그 상황에 있어서 축구계가 뭔가 좋은 순풍을 타기 시작하면 이 프로구단을 만듦으로 해서 그러면 축구 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표심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라는 계산 하에 이런 창단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죠. 이게 구단 주체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되고 구단주가 단체장이 되는데 이 사람이 만들 때는 자기 임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이 구단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끝까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초단체장이라는 것은 어차피 임기가 정해져 있고 이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시민구단 대체 뭘로 돈 벌까요? 일단 크게 축구단이 돈 버는 구조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폰서십이죠. 기업 지원을 받는다던가 아까 같이 지자체 지원, 세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더불어서 스포츠진흥 지원금이라고 우리 스포츠 토토 하잖아요. 그 스포츠 토토 지원금이 일부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선수이죠. 셀링클럽이라고 하죠. 선수를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 요 구조도 있고요. 그리고 상금이 있습니다. 우승하거나 클럽 대항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를 가면 참가하면 체제비 별도로 경기마다 참가 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 참가 상금 지급이 굉장히 또 쏠쏠한 돈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객 입장 수입으로 결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승 상금, 우리 상금 얘기했죠? 상금부터 먼저 보면 이 우승 상금을 볼 때 K리그의 우승 상금이 대체 얼마일까요? 많이 아실 텐데 5억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프로축구팀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또 하나 있죠. 코리아컵이 있는데요. 코리아컵 우승 상금 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더블을 해도 8억밖에 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상금으로 K리그를 우승하거나 코리아컵을 우승해서 벌 수 있는 상금으로는 돈을 못 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선수 이적은 돈이 얼마나 될까요? K리그에서 국내 선수 최고 이적료는 양민혁이 토트넘으로 가면서 남긴 70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로페즈죠. 히카르도 로페즈, 전북에서 뛰었고 뭐 제주에서 뛰었고 최근에는 부산에서 뛰다가 이제 이적한 이 선수가 전북 현대에서 허베이 종주로 갈 때 73억의 이적료를 남기고, 그러니까 K리그 출신은 최대 이적료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영규가 수원 삼성에서 셀틱으로 이적할 때 다 43억, 조규성이 전북에서 미트윌라인으로 갈 때 45억, 그리고 엄지성이 광주에서 소환지로 갈 때 17억이라는 이적료를 발생시키고 이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규모의 이적료, 그러니까 50억 이상 혹은 40억 이상의 큰 규모의 이적료는 거의 기업구단에서 나옵니다. 광주 엄지성이라는 성과가 있지만 17억이죠. 원래는 11억이었다가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돼서 좀 올라간 거예요. 너무 싸게 간다. 오영규 수원 삼성이었죠. 조규성 FC 안양이었지만 전북 현대로 이적 후에 이 수익을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안양이 얻은 수익은 얼마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양민혁 정도가 좀 가시적일 것 같아요. 강원이었고 강원이 키운 뉴스고 70억이라는 성과를 남기고 갔기 때문에 70억이면 현재 K리그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60%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 이적 가운데서 좀 큰 이적을 시민구단에서 어떻게 발생시킨 적이 있었나를 봤을 때 세 가지 사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대안이 2008년 인천에서 서울로 이적을 할 때 20억, 이적료 20억 플러스 이정열, 김태진 선수를 껴서, 그러니까 트레이드로 이적을 시켰고, 윤빛가람이 경남에서 성남 1화로 갈 때 이적료 20억 플러스에 조재철, 당시 성남 미드필더를 트레이드로 해서 이적을 시켰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이적료도 굉장한 인플레 중에 하나였고, 이 이적료 자체로도 어느 정도 상한선 느낌이어서 여기다 선수를 더한 거였어요. 그리고 번외로 말컹, 지금 울산에 있는 말컹 있잖아요. 말컹이 경남에서 맹활약하고 허베이로 갈 때 50억이라는 이적료를 받고, 근데 이 경우에는 경남이 말컹을 데려올 때 굉장히 헐값에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수익을 엄청나게 남겼던 케이스죠. 근데 이런 이적을
매번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이적 가운데에서도 국내에서는 20억 정도 규모밖에 나오지 않았다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적으로 계속 돈을 벌면 좋은데 중요한 건 이런 이적이 매 시즌 안 나옵니다. 좋잖아요. 뭐 대표적인 예로 들면 올해 뭐 어떤 시민구단에서 A라는 선수가 맹활약을 해갖고 이제 이 선수를 팔아야겠어. 이 선수를 팔아서 우리 구단에 살림을 마련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맥시멈으로 여겨지는 이적료가 보통 10억 선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유의미한 이적선은 보통 43억, 뭐 45억, 70억, 마이컹 허베에 갈 때 50억, 그리고 뭐 20억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은 그 정도 가격까지 가격표를 달고 가는 이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그때 당시에 이 정도 금액을 사용해서 이 선수가 간다라는 게 뉴스가 될 정도였으니까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민구단이 셀링으로 돈을 벌기에는 시민구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1, 2부 합쳐서 지금 14개, 그리고 계획대로 생기면 이제 17개가 되죠. 그나마도 수도권 시민구단은 유스풀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인천 같아요.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이 인천 유스 출신이고 대전에서 뛰었고 지금 서울에 가 있지만 아우크스부르크에 갔었던 천성훈이 또 인천 유스 출신이고 뭐 김진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인천 유스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구단의 살림에도 보탬이 되게 하고 있지만 또 구단 선수로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외부의 돈을 크게 끌어오지 않고 구단에서 육성을 해서 그 선수들을 이적을 시켜서 창출할 수 있는 인천이 가장 좋은 모델이긴 한데 이 이외의 팀들은 수도권 팀이 아닌 이상은 보통 인구수에 비해서도 굉장히 불리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셀링 클럽이 되게 힘듭니다. 역으로 인천은 이게 가능해서 때로는 돈을 좀 쓰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좀 잠그기도 하지만 그동안 생존왕이라는 타이틀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선수단을 어느 정도 지켜온 것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인구수가 밀리는 지방일수록 시민구단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족 붙이지 말라는데 사족 하나 붙이자면 올해 안산이 지금 K리그2 꼴찌잖아요. 안산 같은 경우가 딱 보시면 적당하실 것 같아요. 선수풀이 좁고 인구수가 확실하게 우리의 인구수라는 느낌보다는 좀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굉장히 높고 이게 실질적으로 세수와 연결되는 것도 아니며 더불어서 안정적인 유스풀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좀 힘든 상황이라는 거, 이게 시민구단의 같은 수도권이지만 각자 시민구단이 갖고 있는 격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입장 수입 한번 볼게요. 대구가 평균 관중이 1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산이 1,7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평관을 잡고 중간 평관을 6,000명 정도 잡았을 때 티켓 가격을 평균 10,000원을 잡아 볼게요. 뭐 10,000원 넘는 팀들도 많지만 10,000원을 잡고 하면 6,000명이면 6천만 원, 한 경기당 6천만 원이라는 티켓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K리그의 원투 통틀어서 3라운드 로빈을 돌기 때문에 홈 경기가 평균 16경기에서 17경기가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맥시멈으로 잡고 6천만 원 곱하기 17경기를 하면 관중 수익, 그러니까 티켓 수익은 9억 6천만 원이라는 대충 러프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구단 전체 운영비 중에 유의미한, 그러니까 뭐 40%, 50%가 아니라 한 맥시멈으로 잡아도 10% 정도 볼 수밖에 없는 수익이라고, 그러니까 유의미한 운영비로서 충분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유니폼 수익 같은 것도 잡을 수 있겠지만 유니폼 수익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 전체비에 마진도 있을 거고 유통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유니폼 스폰서가 가져가는 돈, 그 구단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유의미하게 연결된다고 보기는 힘들어서 일단 넣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결국엔 스폰서십이 수익의 대부분을 해결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기업보다는 모기업의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업이 어느 정도 광고비로 손실을 감수하고 그 바탕으로 스폰서십을 합니다. 물론 타사를 빌리긴 해요.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는 메일유업이랑도 하고 뭐 쿠첸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삼성전자 안에 밥솥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가능했던 이유가 삼성이 차를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가 가능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모기업 중심으로 사업을 바탕으로 돈을 투자하면서 그거를 광고비 명목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스폰서십이 있기 때문에 시민구단보다는 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 좀 있죠. 근데 시민구단은 지역 내 기업들에게 호소합니다. 지역 내 기업들에게 호소해서 모집을 합니다. 이게 골 때리는 게 또 타 지역 기업들한테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애초에 지역 기반 사업, 그러니까 지역 기반으로 지역 업체들을 홍보하고 지역 업체들에게 그런 것들을 돌려주기 위한 이 명목으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타 기업이 들어와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힘들고, 역으로 시민구단이 타 기업에게 우리에게 스폰서십을 해달라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려면 명목상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결되는 게 은행과 연결됩니다. 인천이 신한은행과 연결되어 있고, 광주는 광주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대구은행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현재는 IM뱅크로 이름을 바꿨죠. 이게 지자체 주거래은행이면서 지역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주거래하는 은행,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러니까 직원들,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는 통장 혹은 그 돈을 운용하는 그 은행들과 함께 보통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런 자금을 집행할 때 이런 은행을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세금을 투입하는 방법 가운데에서도 다른 방법을 쓰긴 합니다. 대전 시티즌 시절에는 대전사랑협의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주체가 대전시였어요. 성남FC는 롤링 주빌리를 했었는데, 이 롤링 주빌리가 성남과 네이버의 합작 비영리 법인 같은 거였죠. 비영리 사업 같은 거였고, 그래서 보통은 은행과 연결이 되고 이 은행을 통해서 그런 자금들을 마련합니다. 사실 이거 영상 갖고 오고 싶었는데, 리춘수 채널에서 이천수 선수가 밝혔는데, 이천수 선수가 인천 전력강화위원회에 있었잖아. 전력강화 팀장이었는데,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은행들이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어디 클럽 대항전 우승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금액을 어느 정도 이자를 상환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는다 합니다. 이걸 담보로 은행을 대출을 받죠. 근데 이게 간다고 쌤쌤이 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50억을 받아서 우리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를 가면은 요 돈을 갚는다가 아니라 뭐 어느 정도 탕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조건으로 80억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신용이 연장되는 구조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못 가면 이제 생 빚이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구단들이 대출이 쌓여서 많게는 100억대 규모, 이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인천이 다 했던 거예요. 인천 말고도 광주가 지금 자본 잠식 상태인데, 이 자본 잠식이 되는데 이 생겼던 빚의 금액이 크지 않아요. 55억에 구단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고 구단이 살림살이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 자본 잠식이란 게 빚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에서 빚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게 자본 잠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단의 살림살이가 요만큼인 상태에서 이 프로구단들이 커져가는 몸집을 감당하기 위해서 빚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김정우 PD가 얘기했던 거예요. 기업들이 인수하면 안 돼? 일단 첫 번째로는 대기업이 아니면 프로팀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여러 사례를 봤지만 그중에 충주헌멜 있죠. 충주헌멜이 대원 이노스라고 헌멜 코리아 같은 구조가 아니라 사업권을 가져와서 대신 사업을 하는 구조의 회사였어요. 이 충주헌멜이 그전부터 내셔널리그를 운영을 하고 혹은 독립구단 같은 걸 운영을 해서 선수들한테 더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대학축구연맹이랑 결탁을 해서 대학축구에 지원을 하면서 풀뿌리 축구나 이런 아마추어 축구에 통틀어서 이 기여를 많이 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여를 많이 한 회사가 프로팀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팀이 길게 존속하지 못하고 해체를 해요. 이거 자체가 운영이 너무 빡셌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팀을 운영하는 게 정말 적당한 기업으로는 운영하기 힘든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사업 기반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역 기업이 아니면 매각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K4 같은 경우에는 매각 논의가 사실은 K3A나 K2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오가는 편이긴 하지만, K2 정도 되면 이미 시민구단이라면 시 세금이 이미 한참 투입되기 시작한 이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 기반의 이유가 있거나 혹은 지자체로 뭐 역으로 들어오려는 케이스가 아니면 요 매각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지역 친화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으면 그 지역 친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매각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부실한 인프라 위에서 기업이 이 부실한 인프라로 역으로 돌아와서 사업적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쪽이 사실상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업이 연합체로 모여서 인수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컨소시엄이라고 하죠. 유럽은 많죠.
첼시가 그 토드 볼리 컨소시엄, 그러니까 토드 볼리 개인이 아니라 토드 볼리가 이렇게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서 첼시를 샀잖아요. 이런 식의 인수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추진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기에는 실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 정말 올드 팬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원래 기업구단으로 시작했죠. 대전 시내 여러 기업구단이 컨소시엄 형태로 모여서 팀 창단을 추진을 했고 프로화 선언까지 하고 프로구단 창단을 선언했는데 IMF가 터졌고 그래서 계룡건설만 남고 모든 기업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계룡건설도 버티다 2006년도인가요? 운영을 포기하고 시민구단으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추진한 게 충북 청주 FC입니다. 여기 시민구단이 아니에요. 팀명이 이래서 시민구단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K3 때부터 일종의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구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대기업 같은 파워를 보여준다거나 대기업 같은 그거는 보여주지 않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창단에서 K리그2에 처음 참가했던 시즌 이 전면 스폰서 금액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서 내내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전 하나 시티즌 있잖아요. 이 지역은행이 인수하면 안 돼? 라고 한번 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금산거래법이란 게 있습니다. 금산거래법이 뭐냐? 금융사가 비금융산업 지분, 그러니까 득되면 금융산업이 아닌데 지분을 일정 이상 가질 수 없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금산거래법 때문에 고양국민은행이 내셔널리그를 우승하면 K리그로 올라오는 승강제를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고양국민은행 측이 거부한 이유가 금산거래법 때문에 우리는 프로팀을 가질 수가 없다. 근데 그러기에는 그러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여자 프로농구에 은행팀 있던데 배구에 뭐 있던데 어디에 있던데 만약에 여자 프로팀에 이런 게 있다. 여자 프로농구에 여자 프로배구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보통은 표면은 프로를 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업을 뛰고 있을 경우에는 이 금산거래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실업리그에 예전에 국민은행이 있었고 예전에 또 좋은은행도 있었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팀들이 은근 있었어요. 근데 프로에 오게 되면 프로는 또 하나의 산업체, 그러니까 별도의 법인을 갖게 되고 별도의 법인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산거래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대전 하나 시티즌은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말씀하시면 대전 하나 시티즌은 하나은행이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은행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투자그룹이라는 또 다른 회사가 주체가 돼서 하나투자그룹 재단이 대전 하나 시티즌을 인수해서 기업구단이 된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은행이 대전에 기반을 둔 지역은행이면서도 전국 단위 은행이어서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다수는 전국 단위 은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나마 가능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대구 같은 경우에 IM뱅크가 얼마 전에 전국 단위 은행 선언을 하고 전국 단위 은행화 하면서 사명을 IM뱅크로 바꾸고 그래서 대구 유니폼에도 IM뱅크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은행, 광주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이상 개입하려고 하진 않고 또 신한은행 이미 농구팀을 갖고 있잖아요. 여자 농구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나마 대전 하나 시티즌 같은 게 가능할 것 같은 사업체는 IM뱅크지만 IM뱅크는 현재 투자그룹 같은 계열사가 없기 때문에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 은행이었던 하나은행이 대전에 있었던 것도 행운이고 그 하나은행이 대전 시티즌을 인수를 하면서 대전 하나 시티즌이 된 것도 시민구단에서 벗어나서 기업구단이 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민구단이 좀 세금을 파먹는 역할을 하다가 그 세금을 파먹는 역할을 좀 떨쳐낼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사례가 되긴 했지만 이게 모든 사례에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상당한 구단이 세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명확하고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지자체장이 바뀌면 팀이 존폐 위기까지 간다는 것을 여러 사례에서 본 적이 있고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겁니다. 지역복지 성과를 주장하면서 태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성과로 태어났고 그렇게 창단되다 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심이 시들해지고 관심을 아예 안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계속 우리 축구에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죠? 연속성이죠.
근데 연속성이 없으니까 이 실질적인 매출, 그러니까 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시민구단을 다 없애고 시민구단을 붕괴시키고 시민구단을 이렇게 만들지 말죠. 시민구단 있는 것도 지금부터 빡세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죠. 근데 만약에 시민구단이 연쇄적으로 붕괴하게끔 만드는 상황을 가잖아요. 그러면 리그 위기가 올 겁니다. 이게 대다수가 오버해서 투자했던 중국 슈퍼리그를 들 수가 있을 때 중국 슈퍼리그가 연쇄적으로 팀이 해체 선언을 하면서 리그의 붕괴를 일으켰잖아요. 요거 자체도 국가적으로 축구를 밀어야 된다라는 이 국가주의, 전체주의 사상으로 리그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과도한 자금이 투자가 됐고 그 과도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붕괴가 되는데 얘가 하나가 스타트가 하나가 붕괴가 되기 시작하니까 연쇄적으로 붕괴가 되면서 승강제 하려고 하는 팀이 올라오지 못하고 내려갈 팀들이 내려가지 못하고 혹은 이 팀들의 지급해야 될 돈이 막 나오지 못해서 막 서로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상황. 리그 위기를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세 팀이 더 추가가 되잖아요. 저는 전체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리그에서 가이드라인을 놔서 구단이 이런 정도의 이걸 하지 못한다면 리그 라이센스를 박탈시켜서 K3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일본에서 실제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J리그 1, 2, 3의 라이센스를 갖게 하고 JFL 팀, 그러니까 J리그의 실업리그 팀이 1등을 해도 J3 라이센스가 없으면 승격하지 못합니다. 혹은 J리그2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만 J리그2 라이센스에 충족하지 못하면 J3 리그로 자동으로 강등시켜 버리죠. 저는 감히 제안을 하지만 시민구단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라이센스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거는 일종의 그냥 K리그 라이센스제에 불과하고 어느 정도 리그, 우리가 지금 K3와 K2 승강제를 도입하기 직전에 와 있잖아요. 리그별로의 라이센스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 왔고 리그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한다면 승격을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강등시키는 제도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왔고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논의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지 이미 양적으로는 많이 팽창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땅이 넓지 않잖아요. 땅이 넓지 않고 인구수가 그만큼 넓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구 편차가 굉장히 큰 축에 속하는 나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팀, 특히 사람이 와주고 사람들이 환호해줘야 가치가 존속되는 프로팀의 입장에서는 운영 가치까지 논의하게 되는 그리고 운영에 대한 운영 의미까지 논의해야 되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혹은 이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이 가이드라인의 제안은 저는 리그 라이센스, 그러니까 K리그 1 라이센스, K리그 2 라이센스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민구단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준비하면서 후회 많이 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풀기에는 이 답이 마음에 걸리고 이렇게 풀기에는 저 답이 마음에 걸리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후회는 했는데 어느 정도 만들다가 좀 정리가 된 건 있습니다. K리그의 양적 팽창 필요하죠. 근데 이제 더 이상의 양적 팽창은 이제 그만하고 내실을 좀 다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 구단을 선택해서 누군가는 그 구단을 응원하게 될 거고 이 팀을 나의 팀이라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서포팅하게 될 거예요. 저는 팬의 입장에서 그 구단이 이렇게 막 방치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 K리그 축구 팬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산의 상황은 그리고 안산뿐만 아니라 K리그2의 지금 연속적인 감독 경제 사태는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K리그2의 경제 사태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하고 다뤄보는 시간을 좀 갖고 K리그2도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구단 이야기였고요. 주간 K리그 세븐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